안녕하세요. 요즘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어플까지 개발되면서 중고 제품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매하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너무 많이 샀을 때 팔거나 나눔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오래된 물품들을 구매하기도 한다는데요. 우리 딸은 옷이나 책을 사오기도 하고, 또 아주 옛날 제 나이대에 유행하던 필름 카메라 같은 것을 사오기도 하더라고요. 옛것에 대한 추억은 정말 많지만 기억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지난 날을 떠올리거나 옛날 물건들을 뒤적거리다 보면 재밌고 행복한 추억들도 많지만, 반면에 가슴 아픈 시절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들도 많아요. 저에게 이런 가슴 아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적표예요. 요즘 말로는 흙수저라고 하죠. 저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물려줄 재산도 없이 다들 일찍 돌아가시고, 서로 먹고 살기 어려워 형제들끼리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는 가난한 집안의 분들이었어요. 그래도 둘이 힘을 합쳐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자고 결혼을 했지만, 먹고 사는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어머니는 출산을 한 이후 달라졌다고 해요. 아버지 표현에 의하면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아이를 낳은 이후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도박에 빠져 밤새 노름판에 있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온다며 새벽에 노름판으로 달려가 끌고 오는 일도 있었고, 그런 날이면 집에 와서 한참을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면서 심하게 싸우곤 했어요. 저는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차라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밤새 노름판에 있던 말든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거나 어머니를 집에 데리고 오는 순간 다시 또 큰 소리를 내고 물건을 던지면서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냥 서로 없는 듯이 대면대면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던 거죠. 왜 아버지는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워가면서도 매번 어머니를 노름판에서 끌고 오는 걸까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끝끝내 왜 그랬는지 물어볼 수 없었고, 여전히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남아있는 작은 관심이나 사랑으로 어머니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건 아닐까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날리지 않게 하려고 막아선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다시 제 성적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졸업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사실 별로 소중한 게 없어서 어릴 때 물건 중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고등학교 성적표만은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느라 자식한테는 제대로 된 관심도 주지 않고, 남들처럼 책을 읽어주거나 숙제를 봐주거나 공부하라고 용돈이라도 쥐어주는 일도 없이 저 혼자 이뤄낸 성과였거든요. 제 성적을 본다면 아마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집구석은 돈도 없고 부모님은 관심도 없는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재가 나올 수 있지 싶을 정도거든요.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는 보는 시험마다 100점,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제가 항상 성적을 잘 받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선생님이랑 혹시 불법적인 거래가 있는 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어요.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제 공부 비법을 밝혀내려고 했다가 쌓여있는 술병에 마당에서 싸움을 하는 부모님을 보고는 기함하며 그냥 돌아간 적도 있었죠. 그런 환경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아들, 다들 놀라워했어요.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유는 잘 모르지만
괜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 집안 형편과 가정사, 성적은 늘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이슈였죠. 신기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 뒷바라지 하나 없이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건 놀라운 일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지 말이에요. 특별히 집에서 교육에 신경 쓴 부분도 없고 부모님이 머리가 아주 똑똑하거나 명문대를 나오셨거나 하는 것처럼 유전적인 영향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면 제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이 집과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요. 다른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공부 잘한다고 하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 같아요. 아니면 공부도 재능이니 어떻게든 키워주고 싶어서 뒷바라지를 해줄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제가 1등 성적표를 받아와도 성적 우수상을 들이밀어도 칭찬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요. 항상 부모님 두 분이 서로를 비난하고 목청을 높여 싸우기만 바빴죠. 그런 무관심 속에서도 저는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착같이 했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 가는 것이었죠. 제일 공부 잘하고 유명한 대학에 간다면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까지 다툴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늘 어머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아버지 걱정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대학 입시를 반년 정도 남긴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그동안 도박에 눈이 멀었던 어머니가 집안의 돈과 기중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싸들고 집을 나간 거예요. 집에 들어오니 도둑이라도 왔다 간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 있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아버지는 제 돌반지 하나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바로 뛰쳐나갔어요. 아니 이 여편네가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어디 네 엄마 어디 갔냐? 저 저도 방금 와서 몰라요. 어디 간다는 이야기는? 어? 너희 엄마한테 진짜 한마디도 못 들었어? 진짜 너 왔을 때 없었어? 진짜예요. 진짜 없었어요. 에이씨. 그리고 밤새 어머니를 찾아다닌 것 같은데 결국 못 찾았나 봐요. 속이 잔뜩 상하고 화가 난 얼굴과 함께 손에는 술병만 가득한 채로 돌아왔거든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대학 걱정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도 첫 학기 등록금 정도는 보태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당장 어떡하지 싶더라고요. 대학이고 뭐고 이 상태로는 당장 내일 버스비도 걱정이다 싶었죠. 그래도 설마 아버지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겨둔 돈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어요. 어머니가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다 털어갔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정말 꼭꼭 숨겨둔 게 있지 않을까 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제 바람이 하늘이 보기에는 괘씸하다 싶었나 봐요. 어떻게 어머니는 당장 생사를 알 수 없고 아버지가 저렇게 속상해하는데 아들이란 녀석은 대학 못 갈까봐 자기 걱정부터 할 수 있냐고 호통을 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큰 벌이 내려졌거든요. 밤새 술을 먹던 아버지는 다음날 아직도 취기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취한 상태인지 아침까지 더 드셨는지 발걸음까지 휘청거리면서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의 걸음에서조차 술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런 아버지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학교에 가야 했기에 집을 나섰어요.
어쩌면 애써 무시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다음날 학교 가는 길 내내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집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데 남편이랑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며 집안에 돈도 다 들고 갔다는데 수군거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는 건 이골이 날 대로 난 입장이라 무시하고 저는 학교에 가서 또 죽을 듯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쯤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다급히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 수업을 다른 선생님에게 부탁하더니 저를 데리고 학교를 나섰어요. 차를 타고 달려간 곳은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한 대학병원이었죠. 그렇게 큰 병원은 처음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아버지 성함을 얘기해주면서 대기실로 안내를 해주는데 거기에는 같이 일하던 직원분이 있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오늘 술이 덜 깬 채로 일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자기 멀쩡하다고 일할 수 있다고 하더니 결국 술 냄새가 하도 많이 나서 다들 말렸다. 그런데 박박 우기면서 시멘트 둘러매고 올라가더니 어휴, 보자마자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바로 수술 들어간다는구나. 잠시 후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머리 쪽은 다친 곳이 없고 허리랑 다리 쪽 뼈랑 신경에 손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이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몇 달은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괜히 대학 때문에 욕심부려서 아버지가 다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내 분수에도 맞지 않는 꿈을 꿔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다 내 잘못인 것 같다 싶었죠.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잘못된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어요. 제 인생도 부모님의 삶처럼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끝날 것만 같아서였죠. 아픈 아버지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또 앞으로의 제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제가 미워졌다가 또 내 앞가림을 하는 게 나쁜 건가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의 생각 중에 하나는 분명했어요. 제가 꿈꾸는 명문대 진학은 포기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러고 있는 사이 담임 선생님이 병원비를 내줬어요. 선생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일단 받아.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나중에 갚을 때까지만 빌려주는 거야. 제가, 제가 이 돈은 꼭 갚겠습니다. 괜찮아. 그건 어른들끼리 하는 이야기야. 내가 아버지랑 이야기해 볼 테니까 너는 돈 걱정 같은 것은 하지 마라.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만 신경 써. 다른 건 어른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지? 하지만 저는 다음날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는 대신 아버지가 일하던 공사장으로 향했죠. 이제 공부 같은 거창한 꿈은 접어야 했거든요. 당장은 아버지 병원비에 생활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집안의 돈을 다 싸들고 날랐는데 아버지까지 일을 못하시니 곧 있으면 굶어 죽기 딱 맞았거든요. 그렇게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너 이 녀석 마음대로 학교를 빠져? 선생님, 너 우리나라 최고 대학 가겠다는 녀석이 마음대로 이렇게 땡땡이야. 그게 아니라 잔말 말고 그거 내려놓고 얼른 가자.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지. 왜 공사판에 있어? 선생님, 저 이제 공부 같은 거 다 그만둘 거예요.
더 이상 못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못하긴 왜 못해?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그거 내려놓고 학교로 가자. 우리 집 엄마가 제 돌반지까지 다 들고 날라서 당장 쌀 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저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니 지금 공부고 학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제가 나와서 일을 해야 해요. 그건 선생님이 아버지랑 다 이야기 끝냈다. 현장에서 다친 거라 돈 지원받기로 했으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아버지가 아들내미 똑똑하니까 잘 부탁한다고 어제 그러셨다. 너 좋은 대학 가는 거 자기 때문에 앞길 막을까봐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괜히 집안 분위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뭐가 됐든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지. 너에게는 미래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비상한 머리가 있잖아. 당장 눈앞에 돈 얼마를 벌려는 생각 말고 미래를 크게 내다봐야지. 네가 명문대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라. 처음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는데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희망을 심어주었죠. 고3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분은 학기 초부터 학생들에게 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쉬는 시간까지 붙잡아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중고책은 물론 직접 사비로 구입한 도서를 교실에 놓아주기도 했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책을 사 읽기 힘들었던 저는 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학교가 시설이 엄청 좋은 편이 아니라 도서관에도 책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냥 딱 거기까지. 담임이니까 반 애들한테 신경을 써주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담임을 맡은 제자 아버지가 다쳤다고 학교 수업을 빠져가며 함께 병원에 가주시고 수술비까지 내주고 또 다음날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고 달려와 주시는 참 스승이었죠. 저는 그날 선생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살면서 누군가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울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싸워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는데 참 이상했죠. 아마도 그동안 저의 노력을 누군가 알아주고 감히 제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이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 것에 감동한 것 같아요. 물론 그 후에도 저는 선생님 몰래 주말이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학교를 빠지는 일은 없었죠. 선생님은 제가 몰래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는지 가끔 현장에 저를 찾아오고는 했어요. 심지어 도시락까지 싸오시는 날도 있더라고요. 제가 밥도 못 먹으면서 일하고 공부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공부를 포기할까봐 옆에서 힘을 계속 북돋아 주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해낸 유명인들 이야기도 해주고 힘이 될 만한 명언 같은 것을 짧은 편지로 적어주기도 했어요. 어떻게든 제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셨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공부 같은 것은 진작에 포기하고 매일 시멘트를 실어 나르며 학교도 그만두고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전부터 저는 공부에 필요한 문제집이나 책을 얻기 위해서 동네에서 서점을 하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곤 했어요. 그날도 가게 앞을 지나는데 사장님이 오랜만에 일손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책을 정리하고 선반 위쪽을 청소를 하면서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한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책상 한 구석에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인의 책을 발견했어요. 사장님, 저 이거 혹시 가져가도 돼요? 그게 아직도 거기에 있었어? 몇 년 전에 들어온 건데 아직도 안 팔렸네. 그래, 오늘 일도 도와주고 했으니 너 가져라. 저는 신이 나서 책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제 앞장에 짧은 편지로 그동안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적었죠. 새 책도 아니고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위해 처음으로 준비한 선물이라 신이 났어요. 예쁜 포장도 못했지만 다음날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드렸죠. 와, 이걸 어디서 발견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집인데 집에는 개정판으로 표지가 바뀐 책이라서 늘 아쉬웠거든. 나는 이 옛날에 출판된 책을 좋아해서 와, 이걸 내가 가지게 될 줄이야. 정말 고맙다. 고마워.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야.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며 마침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꿈꾸던 대로 성적이 정말 잘 나왔고 오래전부터 바랬던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돈이었죠.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장학금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진학하느냐, 아니면 등록금을 내더라도 서울대에 가느냐였죠. 그런데 사실 선택지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당장 등록금이 없으니 서울대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제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님은 축하 인사를 하러 왔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서울대 합격한 학생의 얼굴이 아닌데? 너 서울대 가는 게 꿈이라고 했었잖아. 그게 사실은 서울대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당장 등록금도 없고 하숙집 얻을 돈도 없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있기는 한데 등록금 내기에는 한참 부족해요.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서울대를 포기한다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괜찮아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가면 돼요. 거기도 우리나라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인걸요. 그래, 물론 거기도 정말 좋은 대학이야. 하지만 그건 내 능력에 대한 보상은 아니잖니. 너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우수한 결과를 냈어. 그걸 서울대 합격이 말해주고 있잖아. 그런데 돈 때문에 다른 곳을 선택한다는 건 네 노력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 네가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돈 같은 문제로 포기하지는 말아라. 선생님은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다기보다 대신 내주셨죠. 아마도 제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해서 몰래 등록금을 내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누가 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덕분에 저는 대학 입학의 첫 해 등록금을 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모은 돈으로는 오래된 하숙집을 구했고 어떻게든 연말까지 돈을 모아서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첫 서울 상경,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간 대학은 제가 꿈꾸던 곳이었죠. 제 머리보다 높은 위치까지 쌓여있는 책들과 공부에 대한 지식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교수님이 있어 배움의 깊이는 나날이 깊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입학한 이후 아버지는 수술받았던 다리와 허리를 차차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가끔 연락을 드릴 때마다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었죠. 선생님에게도 종종 안부 인사를 드리고는 했어요. 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선생님은 너무 뿌듯하다고 후배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있다며 자랑스러워 했어요. 2학기쯤에는 아버지도 완전히 몸을 회복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저는 학과 수석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잣집에서 과외 몇 개를 하게 되어서 돈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해 겨울부터 선생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알려주신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편지에도 답장이 없었죠.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동네에서도 요즘 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제 장학금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곧 시골에 내려갈 거라 그때 뵐 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겨울방학을 맞아 본가로 내려갔어요. 아버지께 인사를 드린 후 얼른 다니던 고등학교로 향했죠. 선생님들이 서울대생 왔냐면서 엄청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저를 가르치지 않으셨던 선생님들까지 나와 보면서 안부를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면 제일 먼저 달려나오실 것 같았던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혹시 수업 아직 안 끝나셨어요? 아, 현철 선생님. 그게 너도 선생님 소식 못 들었니? 우리도 자세한 이유는 몰라. 개인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 하실 것 같다면서 갑자기 그만두셨거든. 정말 갑자기 그만두신 거라 무슨 이유인지 차마 물어볼 새도 없었잖아. 그래서 우리 다 왜 그만두셨는지,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라. 너랑 선생님이랑 친했으니 아는 게 있나 했는데 너한테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나 보구나. 너무 놀랐어요. 교직 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셨다니. 그것도 아무도 이유를 모를 정도로 갑자기 그만두셨다는 게 놀라웠죠. 이후 주변 친구들에게 수소문해봤지만 아무도 선생님이 그만둔 이유나 근황을 모르더라고요. 선생님 전화번호로 걸어봐도 여전히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 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주변의 소식을 물었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다가 대학을 졸업했고 마침 친구 아버님이 대치동 쪽에서 유명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일자리를 소개받았어요. 처음에는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강사 일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애들이 모르는 것을 제가 알려준다는 게 보람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덕분에 성적이 올랐다는 결과를 들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잠깐 시작하려던 일이 제 천직이 되었어요. 저 스스로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저를 너무 좋아하고 성적을 쑥쑥 올린 덕분에 부모님들도 앞다퉈 제 강의를 등록해주고 싶어 했어요. 다들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려고 개강날부터 대기를 할 정도가 되었고 그쯤 되니 저는 이미 유명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연봉도 쭉쭉 올라갔어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었죠.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가 걱정이었어요. 취업 후에는 아버지를 서울로 모셨는데 술을 많이 줄이긴 하셨지만 그래도 건강이 많이 악화하여 있던 상태라 몇 해 후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버스 타는데 우리 아들 얼굴이 있더구나. 동네 아줌마들도 그 집 아들이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서울대도 나오고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참 부끄러웠어. 다들 애 공부시킨다고 유명한 선생님 이름이랑 얼굴도 알고 다니는데 나는 너한테 뭐 하나 해준 게 없잖니. 네가 공부 잘했던 거 좋은 대학 간 거에 뭐 하나 보태준 게 없다는 게 그게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참 부끄럽더구나. 요즘 주변에서 다들 애 공부시키겠다고 저렇게 열을 내는 거 보면서 뒷바라지 해준 거 하나 없이 너 스스로 이렇게나 성공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네 담임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때 선생님이 병원비 내주고 너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해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해준 덕분인 것 같아. 지금도 매일 그 선생님이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빌고나 한단다. 병원비요? 그거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나중에 다시 갚지 않았나요? 아니야. 내가 술 마시고 실수로 다친 거라 일하는 곳에서 그런 거 지원해준 적이 없어. 너희 선생님이 그때 병원비 다 내주셨어. 그때 급한 대로 잠깐 빌려준 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내주신 거였어요.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 어디 계시는지도 알 길이 없어 그때 받은 돈을 갚을 수도 없었죠. 아버지 말씀처럼 저 역시 부디 어딘가에서 선생님이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수밖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주변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잣집 딸 같지 않게 생활력도 강하고 똑부러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해서 뭔가 온실 속 화초 같은 공주님을 상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카리스마 있고 다부진 면이 있는 사람이라 그 반전 매력에 빠져 1년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됐죠. 아내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강의하는 제 상황을 잘 이해해줬어요. 항상 아이들한테 신경 쓰고 학부모 상담을 준비하는 저를 늘 배려해 주었죠. 함께 교육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좋은 선생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대였어요. 30대 중반 저에게도 드디어 자식이 생겼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여운 딸이 태어났죠. 딸은 엄마랑 아빠가 둘 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저희를 닮아서 어릴 때부터 아주 똑부러지고 똑똑했어요. 특히 책을 정말 좋아했는데 글자를 알지도 못할 때부터 제 서재에 들어와서 그림도 없는 전공 도서들을 읽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책장을 넘기는 그 자체를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도 독서가 취미일 정도로 딸은 책을 참 좋아했어요. 어디를 가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요즘 나오는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오래된 도서를 읽는 것도 좋아해 자주 도서관에 드나들곤 했어요. 중고등학생쯤부터는 용돈을 받아서 중고 서점에서 오래된 책들을 사서 모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딸의 방 한쪽에는 책이 가득 들어차서 벽면 하나를 책장으로 만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취미인데다 좋은 습관이니 저희 부부는 커다란 책장을 만들어주면서 독서를 장려해 주었죠. 그리고 20살이 된 딸은 저랑 같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35년 전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등록금이 없어 고민했던 그곳을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졸업까지 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어른이 되었다니 뭔가 뿌듯함이 남다르더라고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해서 딸을 대학교 앞에 내려주고 저는 학원으로 출근을 했는데 몇 시간 뒤 아내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딸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나 지금 병원 가고 있어. 심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당신은 수업 끝나고 와. 하나뿐인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부랴부랴 학원을 나섰어요. 다행히 딸은 심한 부상은 아니었는데 종아리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있을 뇌진탕이나 다른 후유증을 파악할 겸 2주 정도 입원을 권유받았어요. 얼굴이랑 팔에 쓸린 상처까지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다행히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와, 어른 되자마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다니. 이런 걸 액땜이라고 하는 거 맞지? 나 진짜 앞으로 대학 가서 엄청나게 잘 될 건가 봐. 벌써 올 한 해가 기대되는걸. 그래도 살면서 깁스 같은 것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어? 이런 게 다 경험이지. 녀석, 실없는 소리는. 그래도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야. 상대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잠깐 핸드폰을 봤다고 하더구나. 그래도 골목이라 속도를 많이 안 낸 상태라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 아빠도 참. 다른 애들은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면서 깁스 한 번씩은 해봤는데 나는 지금까지 못 해봤잖아. 이런 기회에 해보는 거지 뭐. 근데 앞으로 2주나 입원해 있으려면 지루할 것 같은데. 아빠, 내일 올 때 나 책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래, 무슨 책 가져다 줄까? 내 책상 위에 보면 어제 저녁에 중고 서점에서 새로 사온 시집이 있거든. 그것 좀 가져다 줘.
오늘 오리엔테이션 끝났고 집에 가면 읽으려고 포장만 뜯고 아직 펼쳐보지도 못했거든. 아빠가 예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선물했었다고 하는 그 시집이야. 하도 이야기 많이 들어서 나도 꼭 읽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중고 서점에 딱 있더라고. 우와, 진짜? 아빠도 아직 그 시집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 우리 딸 다 읽고 나면 좀 빌려줘. 읽어보게. 알겠어. 아빠가 내일 올 때 가지고 올게. 다음 날 낮에 학원을 열어야 하는 아내 대신에 제가 딸아이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좋아하는 간식이랑 화장품 등 아내가 챙겨놓은 가방에 전날 말했던 책을 넣어가기 위해서 딸의 방으로 들어갔죠. 책상 위에 봤더니 제가 예전에 은사님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책이 놓여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개정판이 아닌 초판에 인쇄되었던 버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도 이미 개정판으로 나와서 중고 서점에서 구했던 시집을 30년이 지나서 또 만나니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딸에게 갈 준비를 하다가 그 자리에 서서 첫 장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첫 장을 열어보자마자 저는 책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선생님이 이전에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말 중 교육 없는 천재는 광산 속의 은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절대 학교와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며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다시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선생님이 그랬듯 광산 속의 은으로 남지 않게 아이들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열했지만 중년 아저씨가 그렇게 울었다고 하면 조금 부끄러우니 그냥 뚝뚝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저는 얼른 그 책을 챙겨 딸아이 병실로 갔어요. 이 책 어디서 구했니? 혹시... 아빠? 뭐야, 왜 이렇게 급하게 왔어? 천천히 와도 되는데. 그 책? 엄마 학원 근처에 있는 책방에서 샀어. 거기 한동안 문 닫았었는데 얼마 전에 열었더라고. 저는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책을 든 채로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의 학원 근처 중고 책방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서 있는 젊은 청년에게 딸아이가 구매했던 책을 들이밀었죠. 혹시 이 책 여기서 판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이, 이거 혹시 누구 책이었는지 아세요? 서점에 어떻게 온 건지, 누가 팔았는지 그런 거 아세요? 여기 있는 책들 다는 모르지만 그건 누구 거였는지 알아요. 누, 누구 책이에요? 그건 저희 아버지 책이거든요. 여기 서점이 원래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데 요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제가 이번에 다시 열었어요. 아버지 집에 책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중 몇 개를 가게로 들고 나왔고요. 문 열자마자 어떤 젊은 아가씨가 그 책을 사가서 기억해요. 제 나이보다 훨씬 오래된 초판본인데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던 책이라며 반갑게 사간 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버지요? 아버지? 그러면 지금 제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를요? 무슨 일 때문에? 이 책 제가 선물해드린 겁니다. 제 은사님에게요. 고등학교 마지막 해 제 삶을 구해준, 아니,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준 분이에요. 졸업 후에 계속 선생님의 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제발 한 번만 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의 아들은 처음에 매우 난감해했지만 제 간곡한 부탁을 듣고 마침내 결심한 듯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오토바이를 탄 청년의 뒤를 따라 차를 몰고 가는데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서 운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 언덕을 오르더니 판잣집 같은 낡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리길래 저도 따라 나섰죠.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한 5분쯤 지나자 슬리퍼만 신은 채 한 걸음에 달려 나오는 선생님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주름도 많고 허리도 굽고 마른 모습이었지만 분명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선생님이었죠. 선생님, 왜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너도 아저씨가 다 됐구만, 뭘. 저를 반겨주고 싶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벅차 보이는 선생님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모습을 보더니 선생님의 아들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안에서 이야기하자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집으로 들어가는데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부엌인지 화장실인지 제대로 구분도 되지 않는 곳인데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벽지의 냄새와 곰팡내가 풍겨왔죠. 제대로 된 창문 하나 없는 곳이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병원비에 요양원비가 다 빚으로 남았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이 부유해서 돈 걱정 없이 사셨는데도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파킨슨병을 앓았거든요. 전국 각지로 몸에 좋은 음식이며 유명한 의사를 만나러 다니느라 엄청 애쓰셨어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들었고 일까지 그만두시고 그렇게 간병을 하셨으니 집안은 날이 갈수록 기울었죠. 그래서인지 병원에서는 1년도 채 살기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도 5년을 더 사셨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간병하느라 참 많이 고생하셨죠.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빚 갚느라 저도 얼마 안 되는 월급 다 가져다 바쳤죠. 그 후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아버지에게 몇 해 전 중고 서점도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문을 닫는데 아버지가 허리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집안 형편이 다시 심하게 안 좋아졌죠. 몇 달간 아버지 간병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런지 취직이 잘 되지 않아서 서점 문이라도 다시 열어둘까 싶어서 최근에 열게 된 거예요.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사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제가 알았다면. 선생님, 저 서울대 잘 졸업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서울대도 졸업하고 지금은 유명한 학원에서 저도 선생님이 되었어요. 다들 제 수업 듣고 싶다고 막 새벽에도 줄을 서고 그래요. 될 줄 알았다. 네가 될 줄 알았어. 거 봐라. 내 말 듣고 서울대 가기를 잘했지. 너라면 멋지게 성공할 줄 알았다. 서울대요? 그러면 혹시 그 공부 잘하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저희 아버지가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었다는. 맞아요. 아버님께서 제 대학 등록금도 내주시고 저희 아버지 병원비도 내주고 저 공부하라고 책도 가져다 주시고 도시락도 싸주셨어요. 고마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게 선생님이셨군요. 저희 아버지한테 몇 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자 중에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집안이 어려워 뒷바라지를 못 받았다고. 자기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서울대 가라고 등 떠밀고는 첫 해 등록금만 내주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셨지만 항상 미안해도 하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첫 해 등록금 내주신 덕분에 제가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무엇보다 간절했던 거였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다 선생님 덕분.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참을 그 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아내와 딸아이가 걱정하는 전화가 몇 차례나 울리고 나서야 겨우 자리를 뜰 수 있었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니 마치 이제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제가 은혜를 갚을 때라 이런 우연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간 어떤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하수구 냄새가 풍기던 오래된 집이 마음에 걸려 결국 집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한사코 받을 수 없다는 아들분과 은사님을 며칠 내내 쫓아다니면서 겨우 설득했어요. 너무 좋고 큰 집은 안 된다는 두 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서점 근처에 방 2칸의 깔끔한 집을 선물했어요. 또 이것만으로는 은혜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드님을 설득해 서점을 재단장해서 북카페를 만들었어요. 한쪽에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독서실처럼 만들고 중고 도서도 팔고 음료도 판매하게 되었는데 주변에 학생들이 많아서 중고 서점 할 때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평생 저랑 제 딸에게는 책이랑 음료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아빠 덕분에 이제 공짜로 좋은 도서를 실컷 볼 수 있겠다면서 딸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 병원에서 은사님 재활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극진하게 모시고 있는데요. 우리 애도 은사님을 마치 할아버지처럼 좋아하고 잘 따라주고 아내도 학원 운영하는 곳이랑 동네가 가깝다 보니 시간 날 때마다 살뜰히 챙겨드리고 있어요. 은사님은 치료의 효과가 좋은지 처음 만났을 때보다 건강도 회복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선생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앞으로 남은 생은 제가 잘 돌봐드리면서 오랫동안 아픈 곳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